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실험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실험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공공, 민간,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전 세계 부채는 그 어느 문명도 감당해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오늘날 정부들은 수조 달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차입한다. 중앙은행들은 키보드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돈을 찍어낸다. 가정은 식료품 사는 것처럼 가볍게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채가 정상적이고 무해하며 영구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훨씬 불안합니다. 부채는 항상 권력의 도구이자 통제의 무기였으며 적절한 불꽃만 있으면 터질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현재의 산더미 같은 글로벌 부채가 위기를 초래할지 여부가 아니라 시스템이 재설정될 때 언제, 누가 그 대가를 치를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려면 빚 그 자체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빚은 문명만큼 오래되었다. 기원전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최초 점토파는 신화 철학이 아니라 장부였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곡물, 몇 마리의 가축을 빚졌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초기 사회에서 빚은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니었다. 신성한 것이었다. 사제와 왕들은 채무를 감독하고 강제했으며 때로는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를 일괄적으로 탕감하는 대대적인 희년을 선포하기도 했다. 잠시 상상해보라. 사회의 생존을 위해 금융 시스템에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개념 그 자체를. 채무는 권력이었지만 지나친 채무는 위험이었다. 고대 통치자들은 현대 지도자들이 잊은 척하는 사실을 이해했다. 즉, 채무로 전체 인구를 영원히 노예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어느 순간 시스템은 균열이 생깁니다.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 플로렌스의 메두치 가문 같은 은행가 세력의 부상을 보십시오. 빚은 곡물과 가축에서 금과 신용으로 진화했습니다. 왕과 교황은 전쟁을 벌이고 대성당을 건설하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차입했습니다. 그러나 빚은 항상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신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온 은으로 풍요로웠던 스페인조차 16세기에 4차례나 파산을 선언했는데 왕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차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다. 야망이 현실을 앞지르면 금으로 가득 찬 제국조차 빚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다. 빚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정학적 문제였다. 빚은 전쟁을 부추기고 왕조를 무너뜨리며 지도를 다시 그렸다. 그러나 현대적 빚의 폭발은 20세기에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은 상환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인해 당시 경제학자들은 이 압도적인 채무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의 예측은 적중했다. 1920년대 초 독일인들이 빵 한 덩어리를 사려고 수레에 실은 종이마르크 지폐를 들고 다녔던 초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채무 의무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 재앙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정치적 흐름을 형성할 만큼 깊은 상처를 남겼다. 부채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의 연료였다. 그러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가 열렸다. 현대 세계 금융 시스템이 설계된 순간이었다. 전쟁 말기 세계 금 보유량의 2/3을 보유한 미국이 규칙을 정했다. 달러는 1온스당 35달러의 금으로 교환 가능한 앵커가 되었다. 다른 통화는 달러에 연동되었다. 안정성이 목표였으나 현실은 의존이었다. 모든 국가의 부채, 모든 정부 채권, 모든 경제적 계산은 이제 미국이 규율을 유지하겠다는 약속 위에 놓였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차입하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지출하려는 유혹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 이르러 베트남 전쟁 비용과 국내 프로그램 비용이 쌓이면서 미국은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했다. 외국 정부들은 이를 눈치챘다.
그들은 지폐 대신 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71년 리처드 닉슨은 문을 닫아버렸다. 달러와 금의 영예를 끊어버린 것이다. 이제 부채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정부는 신뢰라는 유일한 한계만 있을 뿐 마음껏 차입하고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다. 1971년의 그 순간이 바로 조용한 혁명이었다. 부채를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금이 사라지자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조작해 경제를 통제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성장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로 차입을 부추겼다. 위기가 닥치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부채가 창출되었다. 각 구제책은 이전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필요로 했다. 1980년대에는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 같은 신자유주의 지도자 아래 방대한 공공부채가 증가했으며 이는 국방이나 경제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당화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서구 은행들로부터 막대한 차입을 했고 상환 불능 상태에 이르자 라틴 아메리카 부채 위기를 촉발시켰다. 패턴이 정립된 것이다. 부채로 번영을 좇히다가 물이 빠지면 침몰하는 시기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많은 이들이 믿는 것처럼 단순히 주택 문제만이 아니었다. 빚 위에 빚을 쌓은 구조였다. 한쪽 모서리가 무너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릴 만큼 거대한 레버리지 피라미드였다. 모기지는 증권으로 포장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었고 파생 상품으로 보험 처리되었으며 30대 1의 레버리지 비율로 증폭되었다. 붕괴는 은행을 무너뜨리고 연금을 날려버렸으며 정부로 하여금 수조 달러의 구제 금융으로 개입하도록 강요했다. 여기서 쓰라린 아이러니가 드러났다. 무분별하게 차입한 자들은 구제받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실업과 압류, 긴축 정책에 시달렸다. 부채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권력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작된 시스템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 이후 수치는 경악스러운 수준에서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20년간 글로벌 부채는 3배로 증가해 2023년 기준 300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를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세계 경제 규모의 거의 4배에 달한다.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부채를 쌓아왔다. 일본 같은 일부 국가들은 현재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다. 미국은 거의 논쟁 없이 매년 수조 달러를 추가하고 있다. 신흥국들은 외화로 차입해 금리 상승 시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 전체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줄타기처럼 부채가 영원히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환상에 의존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는 항상 결과를 동반한다. 행동을 왜곡하고 거품을 생성하며 부를 재분배한다.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노예로 만든다. 오늘 빌린 1달러는 내일의 노동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리고 숫자가 너무 커지면 상환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역사는 채무 불이행,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위기로 가득하다. 부채는 항상 3가지 방식으로 끝난다. 정직하게 갚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없애거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시스템도 이 진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현재의 결과는 어디에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가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지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적자를 내면 당신 집 문을 두드리며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은행이나 외국 투자자에게 팔고 조용히 당신 명의로 빚을 쌓아갑니다. 신용카드를 긁을 때 당신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할 때 그 이익은 종종 주식 매입에 사용된 차입금으로 부풀려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레버리지에 의존해 번성합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중력과 같습니다. 상승할 때는 무게를 느끼지 못하지만 하락할 때는 짓누르는 듯한 압박을 받습니다. 오늘날 전체 금융 시스템은 약속 위에 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약속들입니다. 글로벌 시스템의 중심축인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의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는 너무 거대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로 환산해 보십시오. 모든 납세자는 수십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자 지급액만 해도 현재 국방비에 필적한다. 이는 세계 최대 초강대국이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탈리아와 그리스 같은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여전히 100%를 훌쩍 넘는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숨겨진 부채 폭발이 공식 수치보다 훨씬 클 수 있는 그림자 부채를 만들어냈다. 어디를 보든 부채는 전이되었다. 이 함정은 재정적 문제만큼이나 심리적이다. 정치인들은 부채를 좋아한다.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인상은 유권자를 화나게 한다. 지출 삭감은 더 큰 반발을 부른다. 그러나 차입은 고통 없이 느껴진다. 미래 세대가 처리할 문제다. 이 환상은 깨질 때까지 유효하다. 금리가 오르면 부채 부담이 갑자기 드러난다. 2022년 이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가 목격한 바로 그 현상이다. 갑자기 부채 상환 비용이 급증했다. 정부는 긴축 예산에 직면했고 가계는 더 높은 모기지 상환액을 감당해야 했다. 기업들은 재융자 비용이 폭증하는 것을 목격했다. 부채는 잠자는 포식자와 같다. 잠들어 있을 때는 무해하지만 깨어나면 치명적이다. 그런데도 위험이 커져가는데도 부채는 여전히 번영으로 가는 길로 포장되어 판매된다. 학생들은 학위 취득을 위해 수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득당한다. 그 학위가 수익을 낼지 아닐지는 불확실한데도 말이다. 가족들은 부동산은 항상 오르기 때문에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위해 무리하라고 권유받습니다.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 금융의 큰 거짓말입니다. 부채는 무료이고 무한하며 안전하다는 거짓말입니다. 역사는 정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사를 공부했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부채가 이성을 넘어 쌓일 때 탈출구는 몇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채무 가치를 은밀히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이다. 물가가 10% 오르면 저축의 구매력은 10% 감소한다. 그러나 정부의 부채는 동일한 비율로 축소된다. 이는 숨겨진 세금이며 채무 불이행보다 정치적으로 용이하다. 두 번째 길은 구조 조정이다. 부채 상환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조건을 재협상하는 것이다. 유로존 위기 당시 그리스 사례에서 보듯 채권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전면 채무 불이행, 즉 전액 상환 거부입니다. 아르헨티나부터 러시아까지 국가 채무 불이행 사례가 역사에 수두룩하며 매번 혼란을 촉발했습니다. 이 중 어느 선택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약속을 깨는 모든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향하고 있을까요? 징후들은 인플레이션을 선호하는 경로로 가리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를 막겠다고 표면상 주장할지라도 부채에 시달리는 정부들은 이를 필요로 합니다. 실질 가치의 침식이 그들의 채무를 감당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 시민인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저축, 임금, 미래 구매력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고갈될 것입니다. 이는 가장 오래된 속임수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진행되고 숫자는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우리에게 비즌타인의 문제라고 믿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통찰은 이렇습니다. 부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누가 대출을 하고 누가 차입하며 사태가 붕괴될 때 누가 구제받습니까? 금융 시스템은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 권력자들이 거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은행은 구제받고 기업은 구조 조정하며 정치인들은 은퇴합니다. 그 사이 일반인들은 집과 일자리, 희망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금융 교육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함정을 보지 못하면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안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환상을 벗어던져라. 빚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라. 빌린 모든 달러에는 결과가 따른다. 둘째, 역사적 패턴을 인식하라. 어떤 제국도, 어떤 국가도, 어떤 체제도 빚과의 결산을 피한 적이 없다. 시간대는 다르지만 결말은 항상 같다. 셋째, 자신을 보호하라. 이는 패닉에 빠지거나 뒷마당에 금을 묻으라는 뜻이 아니다. 종이 약속에 완전히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부를 쌓고 경기 주기를 초월해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을 확보하며 거짓을 꿰뚫는 지식을 갖추고 똑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목을 기르라는 뜻이다. 시스템은 그 속임수를 계속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부채는 쌓이고 지도자들은 부인하며 위기가 터지고 사회는 재설정된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주기를 눈 감고 맞설 것인지 깨어 있을 것인지다. 함정을 이해한다면 그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글로벌 부채는 단순한 스프레드시트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미래를 덮치는 그림자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과거 모든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이 내용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